이 내륙 화물운송 시장이 37조라고 하거든요. 네. 택시 시장의 한 4.5배 된다. 예, 음. 저희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저희를 찾아주셨냐 네.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우리나라 물류 시장에서 미들마일, 즉 중간 시장 규모가 한 37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택시 시장보다 한 4배 정도 크다고 하네요. 아직 그 시장이 효율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을 보고 20년 동안의 개발자 삶을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이 시장을 혁신코자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곡간 로지스의 김자영 대표님 모시고 특별한 스타트업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그다음에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아, 네네네. 저는 꽉 찬 3년을 지나고 있는 그 AI 기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곡간 로지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곡간, 네. 곡간, 우리 창고 네. 이런 뜻의 네. 창고. 네네.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트럭 모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하는 걸 봤어요. 네.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포항에서 물건 잡고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가는데 앱에다가는 4만씩 매달낸다고. 맞아요. 그것도 하고 자기는 또 사무실 통해서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우리 대표님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아서 이 화물 운송업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화물차를 부를 일이 그닥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불러봐야 퀵 기사님 부르거나 아니면 이사할 일이 있으면 네네네. 이삿짐 차를 부르는데 실제 그 서비스 화물 운송 안에 카테고리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 간의 물류. 네. 그래서 그 유통이나 제조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한 물품이나 아니면 수입한 물품을 네.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나 이런 데 다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납품할 때 사용하는 그런 B2B 물류들을 그런 차를 통해서 이제 수송을 하시는데 네네.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전동화 또는 이런 어떤 전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날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SMB 중에서 조금 크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보통 운송사들에게 이제 계약을 하죠. 네. 계약된 요율에 의해서 너네한테 화물 운송 오더건이 있으면 매번 줄게. 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맡아줘라고 네. 하는데 한 개의 화물 운송사들을 계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조건 책임 배송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 몇 군데를 계약해서 쓰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한 화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한 구조가 띄게 되는 거고 오다가 생길 때마다 그 N개의 네. 그 계약된 업체들에게 오다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전기 네네네네네. 때부터 이어졌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오더를 올리면 기사님들이 이제 콜을 잡는 네. 구조로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더를 올릴 때 다 전화로 네. 또는 팩스로 네. 뭐 하다 보니까 그 오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화주라고 하면 네. 배차가 됐나요? 네. 왜 안 됐나요? 네. 그러면 그 가격도 올려야 되나요? 네. 그럼 또 가격을 올려야 되고 올리고 나면 또 배차됐나요?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더 담당 물류 그 화주의 오더 담당자들은 거기에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애를 써야 되는지 오더 한 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배차가 됐어요. 그러면 배차된 정보를
제가 이제 상차지 담당자, 네. 하차지 담당자가 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35번 뭐 무슨 기사님이 1시까지 상차하러 간대요. 5시까지 하차한답니다. 네. 라는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열어서 그걸 다 이제 전달하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차 담당자는 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님 늦으세요. 네. 어머, 기사님이 안 왔어요. 네. 언제 오시나요?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제가 또 기사님 어디세요? 네. 곧 들어가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화물 운송에 있어서 다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를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인 거죠. 여러 가지 지표상 보면 이 내륙 화물 운송 시장이 37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37조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시장의 한 4.5배 된다. 예, 우리 일반인 느끼기에.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인 거죠. 네. 운송사업자도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맞습니다. 많고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네. 그 대형 운송사들을 잡고 있을 거고 네. 그런 데가 없는 이제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 결국에는 이제 뭐 콜센터 수준을 넘어서는 앱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의 서비스랑 우리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존의 콜센터 프로그램은 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쓰는 네. 채용 사이트랑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간다. 채용 사이트랑 저희가 채용 사이트에 보면 구인 정보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구조인 것처럼 콜센터도 이제 화주가 오더를 올리면 네. 오더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배차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저희 플랫폼은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화물 운송을 하면 네. 화물을 제대로 잘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인수증이라고 네. 합니다. 네. 영수증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사인 받아서 이제 제일 잘 받았다는 걸 수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종이로 네. 처리되고 있어요. 네. 사인 받은 상하차지에서 사인 받은 거를 이제 화물 기사님이 우편 보내서 화주에게 직접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페이퍼리스로 앱에서 사인하실 수 있게 확인을 그런 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 네. 지급정산도 지금 이 시장에서 한 55.8일 정도 후에 운송료를 네. 받는다고 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핀테크 기반으로 해서 지급정산 되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물 운송의 전반적인 서비스 처음과 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화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운송사 주선사들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자격에 대한 증명도 하고 화물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택시를 몰거나 네. 화물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 여부 그리고 뭐 보험 가입 여부 네. 이런 정보들을 다 저희가 다 저희 앱 서비스 안에서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기존 앱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기존 앱은 차주에게 33,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서비스 이제 이용료로 운송하시는 분이 페이를 하는 거고 이쪽 화주는 그냥 운송비만 내고 운임만 내는 거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네네. 안 내고 있는 네네네. 거고 우리 웹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지금 그 화주 쪽에 네. 화주에게 네. 그 서비스 이용료를 그 운송료의 퍼센트 단위로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주들은 좀 우리 거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플랫폼에 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계약된 운송사 네네. 들에게는 요율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이 쓰셨고 그리고 기존에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콜센터에 화주가 오더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오케이. 다 누군가 운송 또- 주선사들이 있다 보니 음. 다단계 구조에서 이미 수익들을 다 수취해서 떼간 상태에서 기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냈던 그 수수료보다 저희가 네.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 중간을 연결하는 요 플랫폼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도화가 되지 못한 거를 맞아요. 보신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이 시장을 보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전에 네. 제가 두 번째 창업인데요. 네네. 그 도심창고 곡간이라고 무인 비대면 셀프 스토리지 네, 서비스를 네. 이제 차관하면서 실제 그 짐을 넣을 때 네. 예, 모든 분들이 다 자가용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트럭을 부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화물차를
검색 찾아봐야 되면 이렇게 그냥 검색창에다가 네네. 네, 1톤 트럭 뭐 이렇게 검색해 보는 네네. 수밖에 없고 네네. 전화를 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흥정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하다 보니까 네네. 조사하고 또 저희 서비스에 붙이려다 보고 그때 운송사들을 많이 미팅을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저는 B2C에 익숙해져 있는데 B2B 시장은 정말 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플랫폼에 그 창고 플랫폼에 API를 붙이고 싶었는데 그 API 연동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기업 솔루션을 쓰잖아요. 거기에 물류사가 연결돼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는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인지를 하게 됐죠. 네.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비슷한 회사들은 있지 않나요? 비슷한 회사들이 네. B2C로 택배나 아, 네네. 이삿짐이나 이런 플랫폼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B2B 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IT 대기업들이 좀 하려고 하시고 네. 뭐 이통사나 뭐 오래된 물류 회사들 아주 큰 네. 그런 데들이 이제 하려고 하죠. 뭐 이미 하기도 했고. 네. 상당히 많은 유의미한 통계적인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물건이 가는지 맞아요. 그걸 알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산업 연관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예. 대표님 잘 지적해 주신 게 예. 최근에 이제 그 파주사들이 예.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이제 미팅을 하자고 해서 하면 네. 저희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저희를 찾아주셨냐 네.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KPI, 네. 네, 물류 KPI. 그래서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가는데 어떤 트럭을 많이 이용했고 네. 이때는 그러면 왜 운송료가 이때 달랐는지 네. 뭐 어떤 지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표들을 원하는 거. 네. 저희는 다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네. 하다 보니까 경험으로 했던 것을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니즈 때문에 찾으시는 고객사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네. 사회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 상당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도 많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길 가다가 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어디 가서 해라. 아, 그럼요. 네. 밥집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럼요. 기사들이 많이 먹는 데가 네네. 어디더라.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차주 서비스를 좀 이렇게 펀하게 네. 네, 하려고 많이 이제 기능들을 서비스를 붙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특히 화물 쪽은 뭐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아 제가 지입 기사인데 네. 지입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운송료를 못 받았어요. 네. 뭐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뭐 아는 변호사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챗GPT 기반으로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만든 서비스랑 또 우리나라 판례 네. 화물 운송 관련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기사님들이 편하게 물어보면 이 판례에 근거한 데이터가 네. 이제 나오게끔 저희가 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가깝게 변호사님을 찾지 않아도 음. 뭐 판례 기반의 데이터를 찾으실 수도 네. 있고 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네. 2시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15분 쉬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그렇지, 이제 그렇지. 내 정부에서도 막 권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화물 기사님들이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시려고 네. 이렇게 휴게소를 들리시면 네. 저희 앱을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네. 있게 앱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들이 그런 작은 핏에도 네.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뭐 저희가 어쨌든 뭐 적재 보험이든 여러 가지 네. 보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거의 운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타겟이 55세에 아주 투박한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하셨던 네. 그런 남자들 타겟으로 네. 저희가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내 보험이 언제 만기가 네. 되는지 맞아요. 적성 검사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네. 집에서 누군가가 챙겨주지 맞아요. 않으면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보험 아줌마가 연락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앱을 통해서 인지하실 수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누리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확장하는 상당히 많은 하고 다양한 있습니다. 사업들을 붙일 수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하고 아까 대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순발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이제 요
프리모의 다양한 사업들을 키워가면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을 순발력 있게 넣어서 했을 때 그러한 유사 서비스들을 대기업에서 충분히 카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그런 데 대한 뭐 방어 전략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이제 갖춰 나가고 있고요. 예. 제가 느꼈을 때 이미 저희랑 비슷한 시점에 들어왔던 대기업들도 이미 철수하기도 했고, 근데 그들이 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이 시장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서 시장이 큰 걸 아니까 진입을 한 건데, 화물 운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플랫폼을 내가 그냥 하면 되겠지? 맞아. 라고 접근을 하면 예.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제 살아남기 쉽지 않고, 맞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 PC라고 생각해요. 예, 현장감 없이 서비스를 하면 어떤 기술이든 서비스든 살아남지 못한다 생각하고, 특히 저는 B2B 기업 비즈니스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기술들, 서비스나 새로운 앱이 나오면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와, 이런 거 나왔대, 한번 이렇게 깔아볼까, 이용해볼까 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어떤 IT 기술도 가장 검증됐을 때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 기술을 넣을 수 있고 하잖아요. 다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화면이 뭐 좋다고 서비스가 좋다고 바로 기업들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고객사를 만날 때 그런 부분들 너무 유심히 생각했고, 지금도 그 현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고객사들을 가능하면 정말 많이 방문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같은 철강이라도 네. 가공 철강인지 원청인지 따라서 화물 운송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핏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우리 플랫폼이 나왔으니까 쓰세요. 그 이름값으로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오래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가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다른 나라 화물 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아, 네네.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뭐 한국 시장도 크지만 글로벌을 타겟으로 일단은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이렇게 뭐 그 제안을 준 기업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한 5배 정도 더 화물운송 시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일단 네, 뭐 나라 규모 자체도 그렇죠. 크니까요. 네. 네. 또 제조업 기반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혀 다른 그 문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신용 기반, 네, 네. 일로서 아니면 관계로서 오랜 신용 기반이 아니면 절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부분 문화가 있고, 그 대신 일본은 그 처음에 첫 거래를 트기가 어렵지만 성사되면 쉽게 바꾸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도 일본 시장에 그냥 감히 덤비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서비스 런칭할 때도 수많은 뭐 화주사나 운송사들이나 주선사를 만나고 같이 생활했던 것처럼 일본도 거기에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서비스를 그대로 언어만 바꿔서 들어가서 서비스를 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쪽 시장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네네. 상황 자체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제일 큰 화두가 DX인 것 같아요. 예. 원체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비스를 했다 보니까 DX 전환이 국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네. 감소하고 또 이 화물운송 시장이 특히 더 고령화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저희 서비스에는 핏은 맞지만 시장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도 접근성이 많이 다를 것 네네네. 같아요. 그냥 섣불리 나가는 거면 돈만 네, 깨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또 창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창업한 분들은 뭐 가족 형제들 중에 없어요. 없으시고 네, 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은 그러게요. 지금 이제 아직 3년 돼서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네. 근데 뭐가 이제 제일 힘들어요? 개발 쪽에 네. 연구소에 한 파트에 장을 해보기도 네. 했는데 그때 제가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내가 알았던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의 매일매일 1시간 단위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는 정말 창업밖에 없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지만 힘은 든다.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초보 창업자로서 100% 공감합니다. 네, 오늘은 곳간 로지스의 김자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년 동안 그 개발자로 아주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그 물류 산업, 특히 화물 쪽 미들마일을 혁신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국에 계시는 다양한 화주분들 또 차주분들 곳간 로지스의 프리모 서비스를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